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 정리를 요청하며 안철수 전 대표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이번 주말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표가 친노 주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적 정리를 요청하고 이른바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의 총선 불출마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른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화해에 손을 내민 건데요. 수석님, 네. 어떻게 등 돌린 안철수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좀 전향된 입장을 볼 수 있는 돌파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혁신이라는 똑같은 말을 양쪽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한쪽은 그 김상곤 혁신안, 또 한쪽은 혁신 전대. 근데 그 혁신이란 말 때문에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있는데 네. 그 따지고 보면 내가 공천권 전적으로 행사하겠다. 또 딴 쪽에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사실은 이해의 갈등이거든요. 네. 기층에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뭐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이건 지금 전략적인 어떤 큰 선회가 아니고 전술적인 변신이라고 꼼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꼼수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변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적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탈당 뒤에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탈당까지는 이제 주어진 어떤 수순으로 가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거네요. 지금 그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물론 그 한명숙 전 총리를 읍참마속하고 또 뭐 DJ를 벤치마킹했달까요? 주변 네. 측근들 불출마 선언하고 한 것까지는 훌륭한데 그 타이밍이나 시기가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뭐 약간 이 변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꼼수라는 뭐 비판 받을 만하고 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입장을 바꾸는 거는 이제 거의 그 수준은 넘었다. 네. 뭐 어떻게 보자면 루비콘 강을 건넌 것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신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전 의원의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혁신안에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이미 뭐 그렇게 확정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추징금을 모금하겠다. 또 2, 3일 전까지도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새정치연합의 국민들이 많이 이제 돌아선 이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싼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안철수 의원의 이제 탈당 명분을 물론 희석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혁신안 지금 뭐 한다고 해서 최고위에 열어서 지금 반영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미 서로 신뢰를 사실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봉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제명을 시키거나 네. 탈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고를 당적 정리해달라고 권유하는 네.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떤 읍참모사기로 볼 수 있느냐. 뭐 말씀하셨지만 육참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살을 떼내는 정도냐. 예, 그리고 뭐 이제 구청장 출신들은 이제 뭐 불출마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뭐 심기남 의원이나 그 외에 또 뭐 카드 단말기까지 동원해서 시집을 판매한 노영민 의원이나 네. 그 외에 뭐 정청래 막말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김현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또 무슨 뭐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친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분들을 정리해 줘야지 갑자기 왜 구청장들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거 좀 맥락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놓는 안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데 약간 희석시키는 정도의지 잡아놓기 위한 근본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되기는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또 지금 당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이제 구당 모임이란 그 비주류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주류에서 오늘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문재인 대표의
문재인 대표는 이제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또 수도권 의원들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죠. 문과 안이 같이 가는 어떤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보다 이제 조금 앞서서 마침 사자성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네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육참골단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건 갑자기 그 격화소양이다 지금. 격화소양이다. 예, 그러니까 구두 위에 발은 간지러운데 긁어봐야 해소가 안 되잖아요. 뭐 다른 표현은 동족방뇨가 되겠습니다만 언발의 오줌 누기. 결국 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 해결책은 사실은 친노 패권주의를 내려놓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한에는 결국 그것이 어떤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당 모임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중진 들이 이런 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금 길게 보면 지금 야당 그러니까 뿌리인 민주당 때부터 네. 계속 보면 끊임없이 분열했다가 통합했다가 한 번도 제대로 통합 상태가 오래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명이 뭐 지난 그 10년 동안 무슨 뭐 8, 9번이 바뀌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열했다 통합하는 거는 조금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네. 마치 저희가 시계바늘을 거꾸로 지금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2002년 대선 때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후단협이라는 걸 네. 만들어 갖고 정몽준 의원과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같이 또 한 덩어리가 돼서 대선에서 이겼던 것처럼 지금 일단은 흩어지지만 다시 모일 결정적 것이다. 계기. 뭐 그건 빠르면은 뭐 총선 때도 가능할 것이고 더 길게는 대선 때도 대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니까 지금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포지셔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흩어지는 게 뭐 뒤에 이제 지지율 얘기 저희가 좀 이제 네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현실적으로도 크게 보면 손해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총선에서 분열하면 뭐 의석 얻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아직은 한참 시간이 남았으니까 큰 장사를 좀 볼 더 때는 그렇습니다. 네, 큰 손해가 아니다. 지켜볼 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당 모임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를 일단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 퇴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는 게 해법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매우 헷갈리게 하는 것이 왜 똑같이 비대위로 가자는데 왜 또 다 조금씩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르냐? 그러니까 네. 비대위로 가되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은 비대위로 가되 이 안하고 문희 두 분이 투톱으로. 공동 공동 대표를 하는 안을 얘기하고 있고 비주류 모임인 이제 구당 모임 쪽에서는 두 사람이 완전히 이선으로 후퇴해라. 그리고 비대위는 제3의 사람들로 구성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과 문재인 대표 간의 싸움은 당 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공통적인데 다만 문재인 대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 대표로 남느냐 네. 아니면 n분의 1로 축소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집단 지도 제대로 가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가 그만두고 자신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까지 아직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용을 못한다. 공동대표까지는 좋다 이런 마음인데 완전히 물러나서 친노 패권주의든 아니면 친노가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로 가는 비대위는 아직은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안 의원은 핵심이 그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물러나고 제로 베이스에서 본인도 물러나고 좋다 이거죠. 그래서 비대위를 제3의 인물로 만드는 이렇게 하면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안한 소위 뭐 어떤 형식의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비대위 좋다 이거예요. 비대위 좋지만 문재인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네. 문재인 대표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체제로는 안 의원은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안도 안철수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탈당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번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공동 비상대책위의 위원장이라는 게 공동 대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그렇다면 지난번 문한박 연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박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큰 상징적인 의미고 두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만일 그 비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면은 역시 지금 다수 주류는 친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어떤 그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일사불란하지 않는 비주류로 봐서는 저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저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맡는다고 해도 힘을
못 쓸 받기가, 것이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뭐 이번 일요일 날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결정이 덜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서로 오갈 왔다 거예요, 갔다. 간접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정말 내려놓고 n분의 1로 조국 그 서울대 그 교수가 얘기한 두 분이 이선 후퇴를 하고 n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갖고 하는 형태의 비대위로 갈 것이냐 여부가 만일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하면은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당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없지 구조다. 않느냐. 아까 우리 이수원님께서는 네. 사실 이제 안 전 대표가 탈당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좀 반칙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탈당하더라도 예. 혼자 탈당해서는 아무런 의미, 힘이 없지 않나 싶은데 동조하는 혼자- 세력이 있을까요? 혼자 탈당하기는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현실적 대안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그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 지금 지금 새정치연합에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정확하게 뭐 계량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대 주주가 원래는 호남과 호남. 50대였죠. 그런데 1, 2대 주주가 지난 2012년에 이제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죠? 이제 친노에서 친노계로. 공천 네. 독식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조를 크게 본다면 40대 뭐 30대 20 가사 이렇게 가상해서 이렇게 보고 10%의 나머지 이제 저게 있다고 친다면 지금 왜 40% 갖고 공천 독식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쪽 2, 3대 주주 얘기는. 네. 그 이제 3대 주주가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라고 친다면 저 수도권을 네.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지금 1대 주주가 나 못 내려놓겠다.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 행사하는 친노 패권주의 그 못 내려놓겠다고 하면 당연히 2, 3대 주주가 연합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필연적인 것이고요. 2대 주주, 3대 주주가 합하면 50이 되는 거니까요.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뭉쳐야 나중에도 흥산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왜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재인 대표는 그걸 못 내려놓는 것일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시청자들의 궁금증 네.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문 대표나 친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단순한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2%의 착시예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48% 득표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얻은 표입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 말고. 그리고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다음에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했죠? 네. 그죠? 내부 결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더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덧셈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이긴다는 네. 이른바 DJ를 벤치마킹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그 가닥만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보면 신기루처럼 조금만 우리가 하면 이거 다음에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네. 대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2% 예. 내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렇죠. 갈등.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계산이라는 건 서로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48% 득표 가운데 적어도 상당한 20% 안팎의 적어도 15에서 20% 정도는 안철수, 박원순의 합류로 생긴 것이라는 걸 이분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않는 거예요. 거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갈등과 그러니까 못 내려놓지를 내려놓는 거죠. 못한다. 예,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그러면 얘기를. 그런 분석에 네.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계속 셈을 세하려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꾸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분당을 부추기는 것처럼 네. 보일까봐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나 저는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뭐 이런저런 저 자리에서 분당은 필연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층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번은 분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쪽의 어떤 시너지를 키워서 나중에 합쳐서 융합의 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DNA가 다르다라는 분석이신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오늘 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좀 막 경합을 하고 좀 이전투구를 하다 보니까 네.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교수님? 한국 갤럽을 보니까 지난 8일에서 10일 조사한 거 보면은 문재인 대표도 대선 차기 지지도가 2%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당대표 두 분이 나란히 1위를 공동입니다. 예.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리얼미터 조사하긴 합니다. 리얼미터 네네. 조사 다 다른 조사기관인데 광주 호남에서. 예, 그래서 무려 예. 뭐 2배 정도로 지금 올랐어요. 13.9%였는데 28.5%로.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이번 의원으로 봐서 여기 굉장히 사실은 고무대인. 예, 탈당 여부에 굉장히 고심하다가 어떤 탈당 쪽으로 기우는 상당히 중요한 적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 호남에서의 기왕의 조사를 보면 그동안은 그 박원순 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지난번 문한박 연대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일찍 문 대표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사이에서 소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대로 썸 타는 그래서 약간 실리를 챙기는 이런 분위기가 네.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나는 강철수다 이러면서 이제 호남의 구애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나쁘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약간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지지도가 빠져서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가고 옮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부단히 어떤 리더십을 갖고 뭔가 결기를 보이고 단호함을 네. 보이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늘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난번에 지금 굉장히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을 보낸 안철수 의원한테 네. 일정 부분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안철수 전 대표하고 호남과의 또 DNA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대표 얼굴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라고 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차피 지역적으로 부산 쪽이고 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와도 사실은 지금 문한박 다 비호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의 평가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덜 미운 사람한테 네.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상대 평가다. 심지어 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 얼굴이 나오는 TV 채널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뭐 그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그 박원순 시장 세 사람 지지도 조사해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도가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당내에서 호남을 대표한다고 보고 호남의 어떤 구애를 보이면서 네. 문재인 대표가 투쟁해주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일정 네. 부분의 응원을 보낸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채널이 네.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우선은 그 호남이 갖고 있는 이른바 친노 세력에 대한 반감 네.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그 기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PK 출신이지만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덜 미운 사람일 뿐 아니고 첫째는 그 이거 부산 정권이지 호남 정권 아니다라고 문재인 우리 지금 그 대표가 비서실장 할 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다 기억 못할 것 같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북 그 송금 특검 한 거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죠? 네. 심지어 우리 저 박지원 지금 그 저 의원 같은 경우는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시는지 잘 알 것이고. 그런데 이 그래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호남이 물론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적 투표 그런 전략적 또 훈련이 잘 돼 있죠. 근데 어쨌든 호남의 또 사위잖아요. 네. 부인이 또 그런 친근감도 매우 작동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강철수 얘기한 것처럼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영 논리가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 정치 구조에서는 가운데 서 있으면 치워 죽거든요. 길 가운데 서 있으면 치워 죽잖아요. 한쪽에서 걸어가다가 적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의미에서는 해야 될. 조금 정치의 그 요체를 알아가고 있다. 결단할 때 결단하고 승부할 때 승부하는. 그러니까 간철수에서부터 이렇게 탈피해 나오니까 뭐 저게 좀 되겠구나 네. 하는 이제 흐름이 또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약간의 중도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런 수도권의 표들도 여태까지는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간철수 이름 그대로. 근데 간을 강철수로 본다. 예. 변모하면서 그 잠재적인 그 우군들이 다시 이제 쉽게 하면 엔젤 투자 세력이 모이고 있다. 다시 이제 좀 더 모인 셈이고 네. 친노는 친노대로 결합이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지지율 나왔었습니다만은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적어도 37%를 넘어야 돼요. 왜? 네. 조금 아까 저 빅3의 저 지지율 지지율을 합계가 합하면. 37%인데 안희정까지 합하면 40%예요, 그게. 네. 그러면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왜 지금 20%대에서 죽을 쓰고 있느냐? 바로 그 리더십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고,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말고 이제 새로 한번 해처모해서 네. 그 시너지 만들면 우리가 40% 되니까 그거 갖고 한번 해보자는 해보자. 얘기죠. 아주 그 논리는 명쾌한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그렇죠. 못하느냐의 예, 문제라는 예, 예, 얘기군요. 예. 자, 저희들은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전현직 서울시당 위원장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른바 중견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 이수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험지. 뭐 논리적으로는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2012년에 네. 저희가 똑같이 제가 그때는 이제 물론 그 저 이명박 정부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김효재 정무수석을 통해서 우리 장차관 수석했던 사람은 강세 지역에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로서는 뭐 그걸 뭐 험지라고 그런다면 험지 아니라고 그런다면 할 말이 없지만 종로에 나가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경선을 요구했는데 안 됐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정당하다. 겁니다. 제가 네.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저 장차관이나 아니면 수석을 했다면 뭐 똑같은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람은 그냥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상당히 거세지 않을까. 뭐 저는 전임 정부 저 수석이기 때문에 저보고 험지 나가라 그러진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험지 출마론에 뭐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얼마나 의석을 차지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인물군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 관계없이 뭐 이렇게 빼다가 다른데 이렇게 무슨 그 장기 두듯이 하는 것은 사실은 유권자에 대해서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울은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뭐 수도권은 그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 그런 필요하다고 봐요.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네. 그거가 논의가 시작된 것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TK 물갈이론 물갈이론. 시작하고 네. 또 뭐 진실된 진박 사람을 가리기. 예, 뭐 찍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또 수혜를 본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 당을 당의 위해서 약한 희생할 수 지역에 있는, 가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투지를 보이고 기여를 해야 되는. 투지를 보여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배지를 달고 돌아와서 결국은 뭡니까? 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출마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현 정부의 성공을 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을 위해서 기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지 TK 지역이나 뭐 부산의 뭐 유리한 지역이나 강남 가서 따뜻한 밥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염치가 없는 없다.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네. 이제 논란이 이제 뭐 그 주류 그 친박과 비박 간의 논란이 되는 게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도에 있지 말고 서울로 나와서 와라. 서울로 나와서 어려운 네. 걸 하라 이런 것은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보고 더구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그 18대 19대 때 사실 그 본인이 네. 공천을 못 받았던 공천의 그렇죠. 어떤 그 탈락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따뜻한 지역에 가서 자기가 누린 것도 없다? 누린 그런 네. 김무성 대표는 아니라고 네. 보고 그걸 자꾸 험지 출마로 연결시켜서 찬반 논란하는 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험지 험지 차출론 내지는 뭐 네. 중진 용태론 등이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략 공천하고도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 험지로 간다 그러면 네. 전략 공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아주 본원적 의미의 전략 공천이란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네. 편한 데 꽂아 넣겠다는 것이 전략 공천이 아니고 그거는 그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처럼 전략적 구도와 그림을 갖고 네. 전체 선거의 어떤 이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전략적 공천이 돼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아까 우리 그 이 교수께서 뭐 전혀 연고 없는 곳을 무조건 가라 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그 물타기죠. 어떻게 보자면 지역 이를테면 아까 국민들에 얘기하신 대한 대로 또 이해도 김무성 아니에요. 대표를 뭐 부산 영도에서 서울 나가라 그런다든가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큰 어떤 그 이 공통 선거 같은 물론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막 전략 공천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나 험지는 사실은 지금도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해서 기존에 거의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그분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배려를 한다든가 예. 하는 이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험지입니다.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실 사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험지 출마를 하라라고 이제 거론한 분들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안대희 전 대법관 이를 이야기했는데 네. 이수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분들 험지 출마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초기 단계부터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 무슨 원조론 이런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무상급식 투표 그 좀 이 서울시장 뺏기고 지금, 안풍 네. 일어나는데 단초를 제공했으니 바로 안철수 의원과 가서 붙어라 뭐 네.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었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은 그분은 무슨 정치적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신인으로서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명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총리 지명 받았다가 낙마하신 그 아픔이 있는데 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또 이 교수 얘기하신 그대로인데요. 그거를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이 봐서는? 맥락에서 같은 판에 놓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고 이를테면 먼저 전략적인 그림이 선행이 돼야죠. 이를테면 수도권 선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원칙과 저걸 갖고 하겠다. 이런 것은 경선을 하고 이런 것은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을 서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해서 네. 그럼 우리가 뭐 희생이 되더라도 이런 사람 이렇게 내보내고 또 꼭 필요한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는 비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 공천하고 험지는 또 험지대로 하고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략 공천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기득권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청와대 압력 배제하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내 가까운 우리 대통령 가까운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물갈이 해야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 말씀 비춰지니까 네. 그 설득력과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정치가 너무 다 정치 공학과 이해 갈등의 어떤 산물처럼 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좀 새롭게 봐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그 험지 출마론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텃밭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붙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강남이나 예를 들면 또 TK나 부산이나 이 지지 기반이 확고한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그 중량감이 있고 경쟁이 있는 사람은 험지로 가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험지든 안방이든 한 번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싸우는 것, 텃밭에서 싸우는 것은 공천 경쟁에서 사실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거길 넘으면 이제 본선은 쉽게 가는 것이고요. 반면에 험지는 공천 경쟁은 쉽고 본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그 현재 이제 현 정부에 결국은 현 정부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수혜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험지 출마론의 명분이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몽준 의원이 무슨 험지에 나가라고 이게 무슨 현 정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혜를 받고 현 네. 정부에 그리고 그 지역에 나가서 또 친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공천을 받는 거 이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험지 출마론이 결국은 물갈이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역에 다 국회의원들 다 있잖아요. TK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물갈이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왜 그동안에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왜 일이 다 몰려오느냐? 수도권 많은데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나오는 것이 우리 물갈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 있고 또 전체 이 당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네. 조금 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막상막하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그 이름 가지고 해주는 것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한 가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어젯밤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가 저녁에 만나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또 뭐 공천룰도 뭐 큰 대략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이제 정치권 복귀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새누리당 예. 공천룰 뭐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큰 틀의 가닥은 그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거하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보자면 그 어떻게 결선 투표제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과반 득표를 못한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차 범위 내로 1, 2위를 할 거냐 하는 뭐 그런 미세 조정과 제일 큰 거는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존대로 5대5로 할 거냐, 아니면 늘릴 것이냐. 민심을 좀 늘려야 할 거냐. 근데 방향은 그것도 대충 암묵적으로 합의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그것이 상식이고 최근에 예를 들면 그 급격히 당원 모집을 많이 해서 민심과 당심의 왜곡의 가능성이 큰데 네. 아니면 그 지금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민심의 반영률이 더 높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왜냐하면 그건 예선이 네. 본선이니까 그런 곳은 대략 7대3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고 진짜 이 험지의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저 변수가 있는 곳들은 이제 5대5로 하는 그런 대충 암묵적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납득이 가는 그 네. 당원들과 또 출마자들과 국민들이 방향으로 뭐 정리가 돼갈 거로 봅니다. 저는 이미 네. 그렇게 또 듣고 있고. 예.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이 잘 반영되는 저 충원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원론적으로는 오르신 말씀인데 실제 이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번 아마 공천도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뜨거운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매번 뭐 공천 때마다 그랬지만 당초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다 예외 없이라고 했던 것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하고 추석쯤에 만나서 안심번호 공천이다 이랬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반발을 하고 네. 해서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갔고요. 그 다음 싸움은 또 전략 공천이냐, 뭐 우선 지역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논란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제냐로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더니 거의 이제 많이 오긴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공천 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지나고 나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텐데요. 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야당 상황이 또 이게 못지않게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구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1월 말이나 2월 초 가서 여당도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피 튀기는 어려운 구도가 될 그런 것이다.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좀 짚어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